삐져요. 가끔은. 상대방이 고집을 부리면 저도 고집불통이 돼요. 저도요. 제가 보통 다 먼저 보이려고. 미안하다고 해요. 당신은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하죠.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삐져 있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삐진 게 아니라. 화가 난 상태로 잠들면 안 돼요. 좌절감이나 실망감에 빠지는 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아요. 어떨 땐 제가 옹졸해서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 잘못도 있지만 항상 자기가 옳대요. 여자들은 자기가 옳은 걸 좋아해요. 저희는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됐어요. 제가 슬쩍 방문을 열고 아직 정리 중이에요. 그럼 나중에 올게요 하죠. 둘 다 고집 부리면 정말 힘들죠. 전 틀렸을 때는 인정할 줄 알아요. 그때는 자존심을 버리죠. 저는 사과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배우자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의도치 않은 경우도 있고 가끔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결혼 생활이 성장하려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해요. 오늘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상처는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분노는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죠. 분노는 잘못된 걸 해결하고자 신호를 보내는 내면 감정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자극하죠. 하지만 분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중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죠. 아마도 여러분 중 절반은 한쪽에 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한쪽일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다루는 두 가지의 부적절한 방법을 두 가지 동물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바로 표현하죠. 그들을 코뿔소라 불러요. 코뿔소는 누군가 도발하면 머리를 숙이고 곧바로 당신에게 달려들 겁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5개월간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했는데요.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조셉이라는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지프차를 타고 가까운 동물보호구역에 갔어요. 도착해서 20분쯤 지났을 때 조셉은 아카시아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코뿔소를 발견했죠. 저희는 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를 벗어나 아주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셉은 만약 코뿔소가 달려든다면 그가 차를 몰고 빨리 달아날 수 있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죠. 가까이서 바라보는 저희는 즐거웠지만 코뿔소는 생각보다 금방 성이 난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거대한 짐승은 벌떡 일어나 머리를 숙이고 저희가 타고 있던 차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조셉은 그가 말했던 대로 곧장 엑셀을 밟고 달아났고 쉽게 코뿔소를 따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차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저희는 멈춰선 차 안에서 동시에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코뿔소가 먼지를 뚫고 최고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죠. 감사하게도 코뿔소는 우리 코앞에 멈춰서서 흥분한 듯 콧바람을 내뿜으며 머리를 흔들어댔습니다. 저희에게 빨리 사라지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저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조금 안심하려던 찰나에 코뿔소는 방향을 틀어 50m 정도 물러나더니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4시간 동안 코뿔소의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됐고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코뿔소도 지쳤는지 지겨워졌는지 석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코뿔소가 사라진 후에야 조셉은 저희를 그의 차에 남겨둔 채 기름을 구하기 위해 그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몇 장의 멋진 사진을 남겼지만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이 코뿔소처럼 행동해요. 제가 그렇죠.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오래전에 니키와 저는 일본에 살았어요. 그때 첫째 딸 커스티는 4개월이었죠. 저희가 있던 곳에서 4시간 거리인 도쿄에 살던 친구가 주말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이전에도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즐거웠고 아주 분주했죠. 그 친구는 정말 에너지도 많고 쉴 틈 없이 재미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주 수요일에 저는 갑자기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아기를 젖먹일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키에게 아무래도 친구한테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자고 했죠. 반면 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못 간다고 하는 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저희 부부는 큰 언쟁을 했습니다. 격한 말다툼을 주고받다 보니 니키는
제가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확실해졌고,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결국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저는 그때 방 안에서 신라가 서 있던 자리가 정확히 기억나요. 신라 옆에는 과일 담는 바구니가 있었죠.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가까이에 있는 무언가를 집었는데 과일 바구니 제일 위에 있던 사과였죠. 사과를 아주 세게 던졌어요. 불행히도 그 전날 저희는 사과를 한 박스나 샀었죠. 바구니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과를 한 알씩 니키에게 던졌어요. 그때 신라는 정말 세게 던졌어요. 저는 맞지 않으려고 소파 뒤에서 이리저리 피해야 했죠. 바구니가 빌 때까지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들리시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니키에게 어떤 걸 던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성향은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화가 나면 말로 니키를 공격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 코뿔소와는 정반대로 반응하죠.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숨기거나 묻어둡니다. 더욱 조용해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차가운 모습으로 분노를 표현하죠. 저도 화가 나면 숨기거나 묻어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고슴도치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는 위협을 받으면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고 가시를 세워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게 거리를 두니까요. 고슴도치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애정 표현을 멈춘다거나 배우자의 말을 선택적으로 듣기 시작하죠. 신라에게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만 저의 위험성은 분노를 억누르고 실망감, 상처를 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신라는 제가 어떤 감정인지 전혀 알 수 없죠. 결혼 생활에서 고슴도치와 같은 행동은 코뿔소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화가 난 일이 있으면 감정을 꺼내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저는 공격적인 반응이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니키에게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더 차분하게 설명하려 노력하죠. 코뿔소도 진정하고 더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반대의 성향을 가진 부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두 마리의 코뿔소 또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코뿔소는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두 고슴도치는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완전히 코뿔소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제가 진짜 코뿔소예요. 맞아. 지금은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전히 성향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만요. 저는 완벽한 고슴도치였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충돌을 회피하려 했죠. 모든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언급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예민한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에서 확실히 까칠하게 반응했죠. 재밌는 건 저는 화가 나면 평상시에 해왔던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손을 잡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 아내도 내가 화난 걸 알 거야. 지금 손을 안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제 생각을 전혀 몰랐던 전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안 좋은 기분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논쟁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웠죠. 그게 신혼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둘의 성향에 맞게 의견 조율하는 법을 찾는 과정이었죠. 이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저는 진정한 시간을 가져요. 화난 코뿔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죠. 그러고 나면 차분히 대화할 수 있어요. 이젠 직접 말할 수 있죠. 지금 내 기분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네. 이제 여러분 전월에 있는 대화 주제인 코뿔소와 고슴도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코뿔소와 고슴도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고 잘 모르겠는 분은 배우자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코뿔소와 고슴도치는 둘 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든 작든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빠질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나선형 곡선을 그리며 바닥으로 향할 겁니다. 상처는 분노로 이어져 복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거절은 거절로 대응하죠. 화났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배우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게 돼요. 결국엔 서로를 비난하는 블랙홀에 빠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의 벽을 세워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 합니다. 코뿔소라면 가죽이 더 두꺼워질 것이고 고슴도치라면 가시가 더 자라고 날카로워질 거예요. 상처, 분노, 비난의 악순환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이게 합니다. 분노는 반드시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묻어서는 안 되죠. 감정을 억누르고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심리학자이자 결혼 상담 전문가인 셸린 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결코 죽은 채로 묻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살아있는 채로 묻힙니다. 이것이 고슴도치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분노는 침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불만, 분노, 불쾌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그런 사람들은 담을 쌓거나 냉담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안 돼, 화를 내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눈에 가득 찬 분노를 볼 수 있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어요. 배우자의 평소 습관이나 배우자가 하지 않는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죠. 정말 작은 일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는 습관 같은 거요.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이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죠.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한다고 짐작하게 되고 그런 행동은 계속될 겁니다. 분노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죠. 배우자는 생각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상대도 변할 수 있다고요. 상처와 분노를 묻어두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행동도 변하죠. 일에만 몰두하거나 과한 음주를 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제대로 자거나 먹지 못하게 돼요. 정서적인 증상이 드러나면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함, 정서적 단절이 있을 수 있죠.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사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면에 축적된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건 사랑, 로맨스, 애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담을 공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처와 분노의 뿌리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대감을 잃게 되고 친밀감은 무너지며 결국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요. 저널에 있는 다음 대화 주제는 분노 다루기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시된 질문에 답변을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많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감적으로 써주세요. 그런 후 배우자와 대화해보세요.
지난 몇 년간 니키와 저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관계 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부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보았죠. 이제는 서로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살펴볼 겁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묻어두었던 상처일 수 있죠. 사소한 것들이 쌓였을 수도 있고 신뢰가 무너진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감정을 다루는 건 골치 아프죠.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과 같아요. 저는 막힌 하수구에 얽힌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난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던 날 저희 집 옆 골목길이 침수되었는데 골목을 따라 흐르는 하수구가 막혔기 때문이었죠. 얼른 뚫어야 했어요. 거센 비가 계속됐고 이웃집 대리과 저는 하수구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때 하수구에 있던 내용물이 골목길을 흐르는 빗물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현장이었죠. 배수봉을 갖고 막힌 곳을 뚫어보려 노력했지만 위에서는 뚫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둘 중 하나는 하수구로 들어가야만 했죠. 흙탕물 안으로요. 제가 당황한 채 흙탕물이 된 냄새나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대릭은 이미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서 막힌 곳을 향해 온 힘으로 막대기를 밀어넣었죠. 3번의 시도 후 통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꿀렁꿀렁하는 소리가 세찬 물소리가 되더니 마침내 가게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났죠. 막힌 곳이 뻥 뚫리니 물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을 청소하고 대릭에게도 물을 뿌려주었죠. 그렇게 물난리가 끝났어요. 만약 대릭과 제가 하수구의 윗부분만 처리하려 했으면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밑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묻어놓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인 증상들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그동안 미뤄왔다면 막힌 곳을 뚫고 깨끗이 비우는 거죠. 복잡하진 않지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는 고슴도치로서 본능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좋지 않은 걸 알았어요. 우린 숨겨둔 상처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힌 하수구처럼 상처는 점점 쌓이죠. 상처 치유 과정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화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 모두 그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치유해야 합니다. 저는 조시아입니다. 저는 헤더입니다. 저희 둘 다 가족들이 매년 여름 같은 곳으로 휴가를 갔는데요. 거기서부터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나머지는 긴 이야기죠. 저는 폭넓은 감정을 다 표현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물리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못 참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요. 결국엔 모든 감정 표현을 하지 않게 됐죠.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전혀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을 했고 아직은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 배우는 과정 중에 있지만 아내에게 다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남성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라서 모든 것을 내면에 묻어두는 게 익숙했고 상처를 받아도 솔직한 감정을 누구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 때부터 저희 관계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약한 점을 보여주며 상처를 받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조시아는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아끼는 사람이지 상처를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보다 부부 모두가 먼저 서로에게 다가가면 문제를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립을 피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배우자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자존심과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망설여지거나 배우자의 반응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먼저 꺼내어 보여주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크든 작든 배우자의 배려심이 없거나 이기적이거나 냉정하거나 진실되지 않는 행동으로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죠. 작은 돌멩이가 하수구를 막아버리듯이 제때 다루지 않아 축적된 작은 상처들이 결국 결혼을 깰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을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비교적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희는 수년 동안 이 상처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묻어두기보다 드러냈을 때 따라오는 좋은 효과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배경을 짧게 소개해드리죠. 저희 사이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인들을 만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면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인사한 후 떠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날의 대화 중 가장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결혼을 한 후 몇 년을 지내면서 알게 된 건 예상 시간에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식사를 한참 하는 도중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루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어요. 남부 런던이었고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죠. 가는 길에 니키는 다음 날이 특히 바쁜 날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와 푹 자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자정까지는 집에 도착하기로 약속했죠.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오는 시간을 2배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떠날 준비를 했죠.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신라에게는 골목 끝에 주차한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차를 갖고 이중주차로 꽉 찬 런던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차를 세우고 신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죠. 자정이 됐고 자정이 지났어요. 신라는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차를 하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다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아까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신라를 발견했죠. 웃는 얼굴로 다가가 말했어요. 파티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나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정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당신이 나간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더 화나게 했죠. 저는 신라에게 다시 차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조금 뒤 10분이 안 돼서 신라가 나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신난 모습으로 정말 재밌는 저녁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저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집에 늦게 도착하게 된 것도 매우 불만스러웠지만 제가 그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라가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전형적인 고슴도치인 만큼 저는 머릿속으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거리 풍경까지 기억나요. 더 이상 모든 게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던 니키가 제게 말했죠. 내가 밖에서 20분 이상 기다리고 있던 걸 정말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죠. 나한테 화났어요? 그때 남편은 화가 많이 났고 제가 남편과 한 약속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니키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제가 배려심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변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접어두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신라가 사과를 하더군요. 늦게 출발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문제를 꺼내어 나누었더니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짜증나고 상처가 되었던 감정들이 훨씬 더 빨리 사라졌어요. 이후에 집에 가는 나머지 시간 동안 저희는 모임에서 떠나야 할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의논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란 걸 알았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꺼내놓고 신라에게 제가 느낀 걸 전달하니 부정적인 감정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고 상처와 분노가 해결되었죠. 우리는 대부분 대립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처를 준다면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저희가 상처받거나 화가 나서 언쟁이 있으면 아내가 먼저 감정을 나눈 다음 제가 난 이 문제로 마음이 상했어 또는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과 생각을 깨야 하는 일이었어요. 남자로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요.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티도 내지 말고 기분과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 저는 냉정하고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야 강하고 성숙한 남자다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제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내는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어떤 문제가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난 상황에서 그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부부가 훨씬 더 쉽게 나란히 서서 함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는 표면적으로만 함께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나누죠. 치유 과정의 첫 번째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털어놓아야죠. 두 번째는 미안하다 말하기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준 상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행동과 말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 또한 자존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변명을 하게 되고 신라가 저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면 스스로 변호부터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저는 니키가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남편이 나 표현법을 사용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남편은 무조건 미안해라며 저도 사과하길 기대하는데 전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항상 잠들기 전에 미안하다고 해요. 저희 집에서 다툼이 있는 날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못 자요. 저는 남편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사과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크리스티나, 내가 잘못했지? 사과하자. 그런 상황을 제법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바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지만요. 사과하면 지는 거다라고 배워서 그렇지 뭐. 케이트는 사과를 잘해요. 난 진심이에요.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참지. 그건 당신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화내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뭐가 미안한데? 라고 하잖아. 그런데 나는 뭐가 미안한지 똑똑하게 말 못하지. 저희는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성적으로는 실수를 했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혜롭고 진실된 방법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사과를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은 이 문제가 배우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죠. 지진 규모를 예로 들면 1은 작은 떨림이고 10은 큰 재난이에요. 배우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2예요? 10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의 정도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방도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9나 10이었던 경우에요. 결과적으로 상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미안하다고 말할 때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어제 내가 심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를 거예요.
진정한 사과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말이 결혼 생활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죠. 저희 부부는 들려드린 이야기 말고도 다루어야 했던 더 큰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중 어떤 것들은 긴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였죠. 하나는 심지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파티 자리를 떠나는 건 2 아니면 2.5 정도였지만 이 문제는 한 사람에겐 9 또는 10이었죠. 이 문제가 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하고 사과와 용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나 그 일은 저희의 결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아직도 그때 저희 사이에 일어났던 친밀한 감정과 자유함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저널에 있는 다음 대화를 나누어 볼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발견하기.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우자에게 준 상처 중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그 후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스스로 적어보세요. 큰일일 수도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최근일 수도 예전일 수도 있죠. 두 분 다 적은 후엔 저널을 교환하고 아래 안내에 따라주세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한 가지만 있을 수 있고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은 많은 문제가 생각날 텐데요. 밀린 숙제들이 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았는지 한 번에 다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이 대화가 메르지 코스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죠. 하지만 미루지 마세요. 만약 하수구가 막혀 있다면 뚫은 후 그 결과는 놀랍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선한 친밀함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무엇을 적고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부가 같은 속도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은 부부에게는 이 과정이 막힌 모든 수로를 뚫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모든 부부가 서로에게 관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대화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고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치유 과정의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죠. 용서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용서가 단순히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죠.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정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며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때론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행동을 수용하거나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용서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면서도 경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요. 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계속 거짓말하거나 부담 주는 말을 하는 걸 들어줄 수 없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명확히 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며 결혼 생활을 치유하죠. 용서는 더 이상 그 상처가 아프지 않은 척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상처를 부인하고 그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상처를 마법같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니키에게 용서할게요 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이 기억나네요. 저희가 돈 문제로 큰 언쟁을 한 후 저는 상처받고 억울했어요. 그때가 하필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대했던 특별한 주말을 보내기로 한 날과 겹쳤죠. 처음엔 그 상처를 묻어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점점 더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차올랐어요. 그런 기분 때문에 그 주말 여행뿐 아니라 저희 관계까지도 망쳐버렸죠.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니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귀 기울여 듣고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는 미안하다고 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당신을 용서해요라고 니키에게 직접 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말을 잘하지는 못했죠.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를 악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낸 순간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원망과 자기 연민은 사라지고 저희 관계는 회복됐죠. 그 후 저희는 남은 주말을 아주 멋지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기로 한 제 선택이 저희를 다시 친밀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를 의미하죠.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만한 기분이라든가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보복, 복수를 먼저 원하거나 그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죠. 용서란 아무리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도 모두 다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용서는 인간의 공정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그 부정적인 감정, 곧 쓸쓸함과 원망, 복수심, 분노에 갇히게 됩니다. 오직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 마크예요. 로라예요. 저는 꽤 빠르게 사랑에 빠졌어요. 이 남자를 보면서 의리 있고 믿음직스럽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용서는 저희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만한 사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한 우선순위는 완전히 틀렸죠. 결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어요. 결혼은 했지만 오히려 동거인에 가까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일로 바빠지면서 저는 결혼과 남편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8개월간 떨어져 지냈죠. 저는 제 방식대로 관계를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로라는 점점 더 자꾸만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 그날 저는 마크에게 전화를 했죠. 진심이야. 나 다시 잘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로라를 용서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말로만 용서하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됐죠. 여전히 추억해요. 아직도 기억나죠. 어떤 감정이었는지. 하지만 그건 이제 힘이 없어요. 저는 스스로 가정을 떠났잖아요. 그 자체가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게 용서로부터 오는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거쳐온 시간 속에서 용서는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기독교 관점에서 용서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죠.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 다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특히 제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요. 크리스천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죠. 결혼 생활의 중심에 용서가 있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서로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악순환을 깨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담은 공책이 있다고 잠시 상상해보세요. 한 페이지마다 결혼 생활의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한 행동과 말 또는 하지 못한 일이나 말을 적죠. 완벽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준 상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깊게요. 어떤 날은 기록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기록할 것이 많아 가끔은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매일 무엇이든 적을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한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페이지만 넘어가고 기록만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씁쓸한 감정들을 뒤로 밀어두기 시작하고 기억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들은 우리 결혼 생활의 배경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깨게 되죠. 용서는 기록한 내용을 한 장 한 장 뜯어내 완벽히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감정을 떠나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분노를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 하수구를 깨끗이 하고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페이지만 남아있고 남겨둔 페이지는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미뤄둔 문제 없이 매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눈 이 과정을 마치고 미안하다 말하며 용서하면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요. 상처 치유가 항상 즉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와 용서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긴 하지만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를 다시 쌓는 데 시간이 걸리며 용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픔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매일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뢰를 다시 쌓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관대해야 하고 멍이 든 자리와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지속적인 용서, 데이트 날을 정하는 것, 서로를 위하는 것이 모두 이 과정의 일부죠. 위로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그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에게요. 이번 주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해준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과와 용서의 과정을 통한 상처 치유에 이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션에서 어떤 대화를 하셨든 배우자에게 질문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해 주세요.
또는 배우자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자유로운 방법으로 위로를 전해주세요.
저희가 한바탕 사과 던지는 전쟁을 치른 후 주말에 도쿄에 갔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저녁이 되어도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확고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이제 막 엄마가 된 신라를 이해하기보다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에 더 신경 썼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니키가 저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이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저희는 도쿄에 갔고 니키도 정말 많이 도와줘서 잘 보내다 왔어요. 바울이 말한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문구는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성경 구절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내가 움직이면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할게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아, 미안해요. 네네. 그건 아직도 참을 수 없어요. 난 아이가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자자, 가봅시다. 이건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편집이요.